넌 참 얼굴이 폈다. 회사 일이 재밌니? 재미있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점점 얼굴이 좋아져. 너는 좋겠다, 얘. 집에 오면 남편이 요리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좋죠?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고 집안일 많이 배우네. 너는 아무것도 안 하니? 어머님, 아시잖아요. 저는 체력이 약해서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집안일까지 하진 못해요. 그래. 그러니까 보원이가 다 해주더라. 그래서 많이 늘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남자애한테 그런 걸 시켜. 집안일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요즘엔 남자가 그런 것도 다 할 줄 알아야죠. 너는 꼭 그렇게 대답을 해야겠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최경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최 씨는 요즘 사람이 참 무섭다는 걸 며느리를 보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인 최 씨가 하는 말에 한 번에 수긍하는 법이 없었고 할 말은 참지 않았습니다. 옛날 최 씨가 젊었을 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시부모한테 애 봐달라는 부탁은 잘만 하면서 자신은 시부모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얼마나 영리한지 아들을 제 손 위에 올려놓고 주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최 씨의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참 얄미운 며느리였습니다. 쌍둥이 손주를 아들에게 키우게 만들고 밥 차리고 청소하는 것마저도 최 씨의 아들에게 시키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으로서 젊은이를 이해하자 생각하며 수년간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다시는 보지 말자는 아들과 며느리. 참 허무했습니다. 결혼을 한이 키워준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아들에게도 실망했습니다. 최 씨도 더 이상은 아들 며느리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그렇게 대하는 자식에게는 최 씨도 아무것도 해줄 생각이 없었죠. 최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둘 다 뭐 하나 부족함 없이 키웠습니다. 다행히 두 자식 뒷바라지할 형편은 돼서 자식들은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둘 다 좋은 대학 보냈고 직장도 좋아서 자식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식들이 최 씨의 품 안에 있을 때 얘기였습니다. 자식들이 커서 결혼을 하니 모든 게 최 씨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어찌 그렇게 부모 속을 헤아리지 못하는지 몰랐습니다. 결혼은 둘째인 딸이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출발이 좋지 못했죠. 요리사? 식당에서 요리하는 요리사? 네, 최 씨는 예비 사위의 직업을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평범하지 못한 직업이었으니 말이죠. 아, 셰프인가 그거? 셰프는 아니고요. 아는 선배네 레스토랑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럼 직원이야? 그렇죠. 일 배워서 차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최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곱게 키운 딸을 식당 직원에게 시집 보낼 생각은 한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그럼 자기 식당이 있는 게 아니네. 그렇긴 한데 아직 배우는 단계예요. 부모로서 실망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딸 고생 안 시킬 만한 사위를 봤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식당이 있다고 해도 마음이 그런데 직원이라면 언제든지 잘릴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걸 바랄까 싶었죠. 또 요즘에 얼마나 요리사라는 직업이 많나 싶었습니다. 그게 미래를 보장해 줄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딸에게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애둘러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최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충분히 재능도 있어요. 꼭 변호사나 의사여야만 잘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30 넘어서 제대로 된 직업이 없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의 말을 들어보면 돈도 잘 버는 것 같긴 하지만 미래가 너무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결혼할 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부모 마음이 쉽게 결혼을 허락하게 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정이랑 등지고 살 거야. 당신은 그러면 못 살아. 남편의 말대로 최 씨는 그럴 자신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딸이다 보니 심적으로 더 친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너희 결혼할 때 엄마 아빠는 안 도와줄 거야.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저도 모아둔 돈 있고 우리가 번 돈으로 결혼하기로 했어요. 양가 도움 안 받고 그쪽에서 한 푼도 안 준대?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럼 집은? 그것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손 벌리지 않고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탐탁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땡전 한 푼 없이 보내려는 사돈네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딸은 결혼해서 잘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안 돼서 사위가 작게 레스토랑을 차렸는데 그게 입소문을 타서 장사가 꽤나 잘 된다고 했습니다. TV에 출연도 했다기에 최 씨도 찾아보았죠. 그래도 누구 딸은 변호사한테 시집 갔다, 누구 딸은 의사한테 시집 갔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최 씨가 그쪽으로는 복이 없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감이라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첫눈에 실망이 됐습니다.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작은 키에 깡말라서 건들면 픽 쓰러질 듯 연약해 보였습니다. 최 씨의 딸은 키도 훌쩍 크고 늘씬한데 반해 며느리는 조금 과장하자면 꼭 어린아이 같았죠. 그런데 그게 보호 본능을 자극해서 그런가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애지중지했습니다. 부모가 앞에 있건 없건 어찌나 챙기던지 얄미울 지경이었습니다. 이쁘장 하더구만 뭘. 얼굴만 이쁘장하면 뭐해요? 그래가지고 애나 낳겠나 싶던데. 아이고, 혹시나 저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럴 리가 있어요? 며느리를 처음 소개받은 날 부엌에서 남편과 최 씨가 속닥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그런 소리를 며느리에게 하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리여리한 몸매처럼 연약할 줄 알았던 며느리는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 많이 먹어도 잘 안 찌더라고요. 어릴 때 좀 아파서 몸은 약한데 그래도 남들이 하는 거 다 해요. 무거운 것도 잘 들고요. 당돌하게 얘기하는 며느리의 말에 최 씨의 표정이 조금 변했는지 그걸 눈치채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 심장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유전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제서야 최 씨도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도 낳고 살아야 하니 부모로서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었습니다. 보원 씨, 왜? 뭐 줘? 물 어디 있어? 잠깐만 내가 갖다 줄게. 있어라, 내가 줄 테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아들을 다시 앉히며 최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아들은 며느리 옆에 딱 붙어서 말 한마디에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러다 머슴이라도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였습니다. 설거지 제가 할게요. 최 씨가 식사를 전부 준비했으니 자신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얼른 말리며 말했습니다. 앉아 있어. 내가 할 테니까.
생전 집에서 설거지 한 번 한 적 없더니 별일이었습니다. 부모 힘든 건 몰라도 집마누라 힘든 건 아나 싶어서 얄밉기도 했습니다. 최 씨가 아들에게 눈을 흘기자 아들이 민망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슬그머니 고무장갑을 가져갔습니다. 어설픈 손길에 최 씨가 아들을 살짝 밀며 말했습니다. 이리 줘. 내가 할 테니까. 장갑이 잘 맞지도 않아 낑낑거리며 벗어서 건네주기에 최 씨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며느리는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최 씨의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상전이 따로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밥 차리고 설거지까지 모두 최 씨가 하게 되니 자신은 무술이었고 말이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휘둘리면 나중에는 아주 부인한테 잡혀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어떻게 할 거야? 과일을 먹으며 최 씨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전세로 천천히 알아보려고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은 최 씨가 뭐라고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양가 부모에게서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과일을 깎던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결혼하면 보태주려고 모아둔 거 있어. 아니요. 저희는 저희 힘으로 하기로 했어요. 모아둔 돈은 있어? 네, 걱정 마세요.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셔? 네, 저희가 그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은 집 구할 수나 있겠어? 형편껏 사는 거죠. 살면서 늘리는 재미도 있을 거고요. 둘이 버는데 어떻게든 살죠? 며느리가 가벼운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참 태평하다 싶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조금씩 늘려서 애 키우며 어떻게 사나 싶었습니다. 최 씨가 몇 번 더 말을 꺼내자 며느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저는 부모님 돈 필요 없습니다. 너무 차가운 말에 최 씨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도 그만하라고 최 씨에게 눈치를 줬고 말이죠. 준다는데도 이렇게까지 거절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참 별난 며느리가 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친정이 너무 어려워서 양쪽에 받지 않으려 하나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가 돌아가는 길에 최 씨가 둘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이죠. 양가 도움받으면 그만큼 부모님한테 간섭받을 각오 해야 해. 알지. 나도 그렇게는 생각 못 했는데. 당연하지. 부모님도 사람인데. 해주면 바라게 되고 서운하게 될 거 아냐.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행복해. 맞아. 맞는 말 같긴 한데 묘하게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결혼하기도 전부터 선을 긋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지 말라는데 뭐라고 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둘이 알아서 잘 살겠다니 할 말이 없었죠. 그리고 그 말대로 아들 며느리는 결혼 후에 잘 살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전셋집을 구해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이니? 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아, 오늘 오후에 잠깐 너희 집에 들리려고. 저희 집에요? 오후에 아무도 없죠. 일하는데. 알어. 반찬 좀 주려고 그러지. 놓고 갈게. 아니에요. 퇴근하고 보원 씨한테 들렀다 오라고 할게요. 아, 바쁜 애를 뭐하러 보내? 내가 그쪽 지날 일이 있어서 그래. 비밀번호만 알려줘. 비밀번호요? 그래. 요것만 넣어 놓을 테니까. 정 두고 가시려면 관리실에다가 맡겨주세요. 뭐? 며느리의 말에 최 씨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반찬 배달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관리실에다 두고 가라는 소리를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집도 지저분하고요. 비밀번호 알려드리는 건 좀 그래서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청소 안 했다고 내가 흉 볼까봐 그러니? 그리고 내가 뭐 훔쳐간대? 비밀번호를 왜 못 알려줘? 그러자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한바탕 하고 나니 반찬이고 뭐고 갖다 줄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도무지 곁을 내주지 않는 며느리 때문에 최 씨도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며느리라지만 딸처럼 그렇게 지낼 수는 없는가 싶었죠. 며느리는 스스로 며느리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지내는 듯 했습니다. 전화도 먼저 하는 법이 없었고 명절에 와도 설렁설렁 일하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로 최 씨의 아들을 부려먹었습니다. 어머님, 식구도 별로 없는데 음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 여보. 줄이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일은 정인애도 오잖아요. 음식 조금만 하면 누구 코에 붙여요? 먹을 음식만 하면 되잖아요. 다 먹을 음식이야. 산적 같은 건 아무도 안 먹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산적이 차례상에 없으면 되니? 차례상에 한번 올리고 버리면 아깝잖아요. 끝까지 수긍하는 법 없이 맞받아치는 며느리.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최 씨가 한마디 하면 며느리는 두 마디, 세 마디를 하며 반박을 했습니다. 늘 며느리와 대화만 하면 이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만 하면 남편이고 아들이고 전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최 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죠. 어머님, 제가 이거 끼울 테니까 어머님은 다른 거 하세요. 그러면서 은근히 일까지 시키는 며느리였습니다. 여우인지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보원 씨, 설거지 할 거지? 알았어, 내가 할게. 아이고, 일이네. 어느 세월에 해. 아니에요. 어머님, 보원 씨가 할 거예요. 손끝이 야무지지 못하잖아. 하다 보면 느는 거죠. 내 아들 부려먹으며 이런 말을 하는 며느리를 어떤 시모가 곱게 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쌍둥이라고 했죠. 어머님, 이제는 반찬 가져다 주지 마세요. 왜? 지난번에 준 거는 임신한 사람한테 좋다는 거야. 어차피 먹을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밥도 안 먹고 살아? 왜 먹을 사람이 없어? 둘 다 일하는데 집에서 밥 잘 못 먹죠. 보원이 걔는 아침은 꼭 먹는 애야. 저녁도 사 먹지 말고 집에서 먹으면 되잖냐? 보원 씨 아침에 속 안 좋다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너는 아무튼간 따박따박 됐다. 그러면 내가 준 건 다 버렸냐? 먹다가 남아서 버렸죠. 저 위에서 주시는 거면 그러지 마세요. 얘는 챙겨줘도 하지 말래? 참 희한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 음식하는 게 힘들까봐 매번 반찬을 줬는데 그걸 이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들은 부모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챙겨준다는데 최신에는 며느리가 차가워서 그마저도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주시는 거, 그것도 폭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에 최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이 못된 아들 내외는 자신들도 최 씨에게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데 없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한동안 아들네와 연락도 잘 안 하고 지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나 가끔씩 살았는지 죽었는지 들었죠.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안 가봤습니다. 반기지도 않는데 뭐하러 가나 싶었죠. 그런데 손주들까지 생겼는데 그렇게 아들네와 등진 채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일찍 결혼했는데도 애를 낳지 않으니 쌍둥이가 유일한 손주였습니다. 게다가 친손주들이었기에 마냥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가 끌리는 것이겠죠. 나다. 애기들 보러 이번 주말에 가마. 네. 주말에 오세요, 그럼. 최 씨의 전화에 며느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혼자 싸우고 혼자 풀었습니다. 며느리가 풀어주질 않으니 늘 먼저 다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네 방문해서 손주들을 보니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감정도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눈, 코가 우리 보원이랑 똑같이 생겼네. 눈은 저 닮았죠. 보원 씨는 눈은 작잖아요. 작기는? 저 정도면 큰 편이지. 다들 저 닮았다고 하던데요. 아무튼 한마디를 안 지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래도 손주들을 보니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 씨는 아들네에 자주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삶에 활력이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가? 애들 불편하게 왜 가? 뭐가 불편해요? 내가 애들도 봐주고 하는데. 봐주긴 뭘 봐줘? 일만 늘리지. 꼭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쉬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복직을 곧 해야 하는데요. 그래? 혹시 그러면 한 3개월만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뭐? 애들을? 네, 올해는 말고요. 저 복직해서 재택근무도 같이 하면 하루에 4시간씩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아유, 내가 애들을 어떻게 보니? 안 될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늙은이한테 바라는 것도 많다 너는. 안사돈 보고 오라 그래. 차 타고 3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부탁드려요? 허기야. 그렇다고 여기 들어와 살 수도 없고. 너희 애들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잘 키워봐. 그런 것도 자꾸 맡기다 버릇하면 애들 못 키워. 그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회사를 몇 달 더 있다가 가면 되잖아. 하지만 회사에서 빨리 복직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뭐 그런 회사가 다 있냐? 아무튼간 애는 못 봐줘. 누구 골병 날 일 있니? 며느리의 부탁이 얄미웠습니다. 자긴 며느리 도리하기 싫고 시부모만 보모 노릇을 하라는 것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듯 거절을 했죠. 네, 알겠어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어라. 그 뒤로 며느리와는 또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전화하면 애기들 때문에 바쁘다 그러고 가겠다고 그러면 다음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애를 안 봐준다고 복수라도 하나 싶었습니다. 손주를 당연히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쌍둥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직 돌밖에 안 된 어린애들을 벌써부터 보내나 싶었습니다. 이유식도 다 사 먹인다며? 애를 왜 그렇게 키우니? 몸도 안 좋고 집에서 일하느라 바빠서요. 며느리는 복직을 했다는데 몇 달간은 재택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곧 회사에 나가야 하는데 그때를 위해서 미리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겼다고 했죠. 그러다가 며느리가 회사에 나가게 되자 반대로 아들이 육아휴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육아휴직?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 요즘에 육아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저희 회사도 다 돼요. 언제까지? 1년 휴직해요. 뭐? 그렇게 오래? 이게 무슨 요지경이냐? 남자가 애 보고 여자가 나가서 일을 해. 객관적으로 봐도 아들의 직장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영이네 회사는 오래 휴직 못해요. 분위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손주들 봐주기를 거절한 건 최 씨였지만 이런 걸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참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애들을 엄마가 키워야지 남편 손에 맡길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죠. 차라리 내가 봐줄게. 그제서야 며느리에게 애들을 봐주겠다고 하자 며느리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미 저는 복직했고 보원 씨는 휴직했어요. 안 봐주셔도 돼요. 그래도 애를 어떻게 보니? 자기 새끼인데 왜 못 봐요? 봐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도 최 씨의 도움은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은근히 섭섭하기도 했죠. 보원이도 이참에 일도 쉬고 좋지. 애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크게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늘 바쁘게 일하던 아들이 쉬엄쉬엄 집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 집에 있으니 오히려 놀러 가기도 편하겠다 싶었습니다. 늘 며느리한테 연락해서 방문하기에 눈치가 보이기도 했는데 잘 됐다 생각했습니다. 아들이랑 손주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 그만큼 행복한 노후가 없겠구나 싶었죠. 또 오신다고요? 또? 말이 좀 그렇다? 아니, 어제도 오셨잖아요. 낮에 애들 데리고 병원 갔다 와야 해요. 그럼 저녁에 갈게.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며 알았다고 했는데 그게 어쩐지 마음에 남았습니다. 요새 들어 자주 가긴 했지만 이렇게 안 반기는 티를 낼까 싶었습니다. 나도 너 보러 가는 거 아니야. 애들 보러 가는 거지. 그래도 어쩌나 싶었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숙이고 들어가는 거였죠. 오후 늦게 아들네 집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최 씨가 쭉 보니까 아들의 하루가 참 딱했습니다. 빨래도 네가 해. 그럼 집에 있는 사람이 하죠.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빨래도 하라고 해요. 너는 뭐 집에서 노니? 애들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종일 종종거리면서. 저 회사 다닐 땐 지영이가 다 했어요. 그건 원래 지영이 걔가 하는 일이고 원래가 어디 있어요. 아무튼간 팔불출이야.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며느리가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낮에만 있다가 가서 몰랐는데 식사 준비까지 아들이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씻고 나와서 뽀얀 모습으로 거실에 앉아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소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씨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넌 참 얼굴이 폈다. 네? 저요? 그래. 회사 일이 재밌니? 재미있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점점 얼굴이 좋아져. 너는 좋겠다, 얘. 집에 오면 남편이 요리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좋죠?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고 집안일 많이 배우네. 며느리 보고 찔리라고 한 소리였는데 며느리는 태연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럼요. 이제 잘해요. 너는 아무것도 안 하니? 어머님 아시잖아요. 저는 체력이 약해서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집안일까지 하진 못해요. 그래.
그러니까 보원이가 다 해주더라. 그래서 많이 늘었잖아요. 그거 늘어서 어디다 써? 아무리 그래도 남자애한테 그런 걸 시키니? 집안일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요즘엔 남자가 그런 것도 다 할 줄 알아야죠. 그 말에 참지 못하고 최 씨가 버럭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는 꼭 그렇게 대답을 해야겠니? 그러자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쩐지 지친 기색이 얼굴에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뒤에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미우세요? 뭐? 큰 소리로 대꾸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뜨끔했습니다. 살림 대신해 주실 거 아니면 그런 말 마세요. 안 그래도 내가 보원이 그러고 있는 거 안쓰러워서 해주겠다고 했더니 싫다 그러더라. 그러면 할만한가 보죠. 뭐? 넌 남편한테 그런 걸 시키고 싶니? 저도 그런 거 다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다른 집 살림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인데요. 육아휴직을 하려거든 네가 해. 남자가 바깥 일을 해야지. 직장도 보원이가 훨씬 좋잖냐? 네. 보원 씨 직장이 더 좋아서 육아휴직해도 돈 나오고요. 저는 더 육아휴직하면 잘려요. 보원 씨 혼자 힘들게 저희 먹여 살리는 거 보고 싶으세요? 뭐야? 이게 정말 말끝마다 말대꾸야? 너는 그냥 네하고 대답하면 어디가 덧나니? 제가 뭐라고 대답하든 어머님 마음에 안 드실 거잖아요. 뭐야?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이제 좀 지치네요. 참나? 네가 시집 와서 잘한 게 뭐가 있냐? 보원이 고생만 시키고 말이야. 애가 화장실 청소하는 거 보고 내가 식겁했다. 사돈은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차라리 사돈이 와서 집안일을 해줘야지. 딸내미 약하게 낳아서 집안일도 못하겠다고 그러면 사돈 탓 아니니? 왜 남의 집 귀한 아들을 고생시켜? 때마침 거실에 나온 아들과 눈이 마주친 최 씨는 크게 놀랐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무시무시했습니다. 가세요. 뭐? 제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네 집? 네. 여기 저희 집이에요. 이제 오지 마세요. 이러려고 집을 살 때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여우에 홀려도 단단히 홀린 듯 했습니다. 아들과 엄마 사이를 이간질하는 얌체 같은 며느리를 모르고 아들은 최 씨만 나무랐습니다.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한테 저런 눈을 할 수 있나 몰랐습니다. 눈빛으로 사람을 해할 수 있다면 아들은 그렇게 할 듯 했습니다. 아들이 최 씨의 가방을 들더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너 두고 보자. 최 씨가 며느리를 향해 표독스럽게 내뱉고 집을 나왔습니다. 살다 살다 이렇게 억울한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난 부모라니. 아들에게도 너무나 실망이 컸습니다. 어떻게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를 이런 취급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 결결혼한다 했을 때 꼭 반대를 했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 씨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최 씨가 그렇게 얘기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그런 최 씨의 말을 듣고도 매정했습니다. 번호 차단할 거예요. 이제는 연락하지 마세요. 뭐야?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저희도 숨 좀 쉬면서 살고 싶어요. 최 씨가 목이라도 조르는 듯한 말에 놀랐습니다. 아들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니 정말로 그 뒤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얘기했지만 딸은 오히려 최 씨의 잘못이라고 나무랐습니다. 너도 똑같아. 자식들이 어쩜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희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누구 덕이야? 너도 그렇게 키워놨더니 별 볼 일 없는 놈한테 시집가고 말이야. 다 불효자들이야 너희들은. 엄마,
나도 엄마한테 전화 안 하고 싶어요. 뭐? 너무 서러웠습니다. 남편이라고는 집안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식이라고 둘 있는 것들마저도 부모를 이렇게 외면하나 싶었습니다. 자신의 말년이 왜 이렇게 됐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래도 둘 다 결혼을 잘못 시킨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도 며느리는 차단하지 않았는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그러면 나중에 유산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며느리의 한숨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변하질 않으시네요. 내가 뭘? 그러면 내가 효도도 안 하는 못된 자식들한테 돈도 줘야 하니? 돈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어머님 많이 쓰세요. 너 이게 정말 끝까지 말대꾸야? 이제 말대꾸 할 일 없어요. 건강하세요. 며느리는 전화를 끊었고 아들처럼 최 씨의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딸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길래 자식들이 다 등을 돌리나 싶었습니다. 최 씨는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한 기억밖에 없는데 말이죠. 잘못 키워도 단단히 잘못 키운 듯 했습니다. 자식들 좀 그만 볶고 당신도 당신 인생 살아. 당신은 내 맘 헤아릴 생각도 없죠? 당신이나 제발 좀 다른 사람 마음 헤아려 봐. 남편마저도 최 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는 남편조차도 집에서 최 씨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부부가 아니게 되었죠. 최 씨는 그렇게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과는 가끔 통화를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최 씨의 노후는 무척 쓸쓸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없는 것보다 외로웠죠. 살아온 지난 날들이 후회가 됐습니다. 진작에 자식에게 헌신하지 말걸 하고 말이죠. 하지만 뒤늦게 최 씨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예민하다, 엄마. 민혁 씨한테 어떻게 말을 해? 엄마 아빠가 자기랑 같이 밥 먹는 게 싫어서 명절에 오지 말라 그랬다고 해. 그렇게 말하려면 그렇게 해. 김서방 어디 가서 그러면 욕 먹어. 그러니까 충격요법이라도 써야지. 그렇게 어떻게 말해? 말 안 하고 그냥 살아도 그건 너 자유고. 어쨌거나 엄마 아빠는 같이 밥 못 먹겠으니까 네가 어떻게 말하든 신경 안 쓸게. 왜 이렇게 매정해? 그래, 정 넘치는 너는 네 남편이랑 알콩달콩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양명화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양 씨는 사위와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게 싫었습니다. 너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사위가 사고를 치거나 천하의 나쁜 놈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밥 먹는 것이 특별히 불편했습니다. 사위의 견디기 힘든 식사의 절 때문이었습니다. 양 씨는 살면서 이렇게 더러운 습관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사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죠. 쩝쩝 소리를 내는 것은 기본이었고 먹었던 젓가락으로 함께 먹는 반찬을 뒤지는 것은 욕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악하는 양 씨 부부에게 딸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래도 이해를 못할 텐데 사위가 그러는 걸 보며 같이 식사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식사를 해야 하는 일을 없애야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에 사위와 딸을 볼 수 없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누구나 양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일 것이었습니다. 양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라 곱게 키우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무던하게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 딸은 그런 성격으로 컸습니다. 둥글둥글했고 수더분했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동안에도 큰 사고를 친 적이 없었고 속썩을 일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어쩌면 너무 털털하게 키운 것이 화근이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곱게 키웠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싶었습니다. 딸은 30대가 되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엄마 아빠도 마음에 들어 할 거야. 딸의 말을 듣자면 직장도 좋다고 했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양 씨 부부도 딸의 결혼 소식을 반겼습니다. 당신은 안 서운해? 외동딸이 결혼한다고 그러면 아빠들이 서운해 한다던데. 아들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 그런가? 양 씨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사위를 데리고 인사를 오겠다기에 며칠 전부터 설레었습니다. 음식이 좀 부족할까? 지금도 식탁 주저앉으려고 해. 먹성이 좋대잖아. 아무리 먹성이 좋아도 그걸 어떻게 다 먹어? 양 씨가 식탁을 보며 고심하자 남편이 말렸습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정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져 있었습니다. 처음 사위를 만나는 자리인이 정성을 다해서 차렸죠. 몇 분 뒤에 도착한 사위는 인상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덩치가 꽤나 있는 편이었는데 요즘 빼빼 마른 젊은이들보다는 훨씬 보기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양 씨 부부는 사위와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일단 앉아서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남편이 식탁으로 모두를 이끌었습니다. 양 씨는 국자 등을 챙겨서 마지막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위가 설레는 표정으로 양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걸 다 직접 차리신 거예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해봤어요. 아, 매운탕 좋아한다면서요? 네, 엄청 좋아합니다. 딸에게 미리 들어 매운탕을 준비했습니다. 사위는 거의 침을 흘릴 것 같은 표정으로 식탁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식사하자고 말하자 사위가 얼른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을까 걱정되어 양 씨가 사위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눈여겨보려고 했는데 그의 젓가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X자로 교체된 젓가락이 음식을 집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불편해 보였습니다. 양 씨는 딸의 젓가락질을 어려서부터 교육시켰지만 남의 젓가락질을 보고 지적할 만큼 경우가 없진 않았습니다. 물을 안 꺼냈네. 양 씨는 비어있는 물컵을 보고 물을 꺼내기 위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들리는 엄청난 소리에 놀랐습니다. 웬 국수를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음식이 없는데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자 잡채를 라면 먹듯이 후루룩 들이키는 사위가 보였습니다. 요즘 유행한다는 먹방 같기도 했습니다. 소리가 어찌나 큰지 남편도 밥을 먹다가 말고 사위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복스럽게 먹지 않아? 딸이 푼수처럼 말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며 먹는 걸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양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인데 맛없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사위는 너무 맛있다고 칭찬을 하며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잡채를 흡입했습니다. 정말로 흡입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큰 접시에 담겨 있던 잡채가 순식간에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양 씨의 말에 사위가 입에 든 잡채를 우물우물하며 이제야 배고픈 게 조금 가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입안에 한가득 음식이 들어있어서 무슨 말인지 얼른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매운탕 덜어서 먹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냄새가 정말 좋네요. 여기. 국자 줄게요. 아닙니다. 저는 국자 잘 안 써요. 매운탕을 덜어 먹을 수 있는 빈 그릇이 각자 하나씩 있었고 양 씨가 국자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그 손길을 마다했습니다. 그러더니 밥 먹던 숟가락을 들어 냄비에 푹 담가 국물을 한술 떠먹었습니다. 당황스러운 기분으로 국자를 들고 있던 손을 내렸습니다. 진짜 솜씨가 좋으시네요. 캬하는 소리와 함께 엄지를 척하고 들어 보이는 사위에게 양 씨는 어색한 미소를 돌려주었습니다. 국자로 떠먹지. 양 씨의 말에 사위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게 편해요. 그리고 설거지하기 편하잖아요. 그러면서 국물을 두세 번 더 떠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적입니다. 그러면서 호탕하게 웃는 사위의 얼굴에다가 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웃었고 남편의 표정은 양 씨와 비슷했습니다. 자꾸만 쪽쪽 빨아댄 숟가락을 냄비에다가 푹 담갔다 뺐다 하는데 비위가 상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매운탕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는 사람인데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운탕을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젓가락질을 잘못해서. 그러면서 매운탕 안에 있는 생선 살을 냄비 안에서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젓가락질에는 서툴러서 생선살이 깔끔하게 분리되지 않았고 매운탕은 분해된 살점들로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매운탕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었는지 젓가락이 쉴 새 없이 냄비를 오갔습니다. 진짜 잘 먹지? 그러네. 딸은 양 씨의 심정이 어떤지는 모르고 양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보는 어머니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죠. 그 후로 남편은 매운탕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양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위는 매운탕 냄비를 개인 그릇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양 씨가 유별난가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건 기본 상식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괜히 덜어먹는 그릇을 준 게 아닌데 말이죠. 초면에 냄비에 같이 숟가락, 젓가락을 담그기에는 양 씨의 비위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게 불편한지 대부분 반찬을 숟가락으로 떠먹었습니다. 감자볶음 같은 밑반찬은 숟가락으로 퍼올리려고 하니 자꾸만 미끄러지자 맨손을 이용해서 숟가락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양 씨는 경악스러운 마음을 애써 숨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반찬을 집어먹고 또다시 숟가락을 쪽빠는데 양 씨는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위는 그 숟가락으로 흐트러진 반찬들을 접시 안쪽으로 수시로 모았습니다. 그게 버릇인 것 같았죠. 나름 깔끔해 보이려고 한 행동인 듯한데 참 식사의 절이 뭐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위의 숟가락이 지나간 반찬에는 도저히 젓가락이 가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먹은 것도 없이 속이 더부룩해졌습니다.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자꾸 물만 들이켰습니다. 양 씨는 그동안 살면서 자신이 그렇게 까다로운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사할 때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저분하게 먹는 사위를 보니 식사가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같이 식사를 하게 된다면
꼭 각자 그릇에 담아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순탄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딸은 식을 올렸죠. 결혼하고 나서는 만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도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양씨 부부도 바빠서 평소에는 얼굴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 통화는 자주 하지만 만나는 건 어쩌다 한 번이었고 보통은 밖에서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제대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명절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양 씨는 1년에 2번밖에 없는 명절이 곤욕스러웠습니다. 자주 못 보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였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었습니다. 명절 연휴 첫날은 양 씨 부부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었을 때는 딸과 사위의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어서 도착할 거라고 했던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일찍 출발해서 좀 빨리 도착할 것 같은데 점심 같이 먹어야 할 것 같아. 점심은 휴게소에서 먹겠다던 딸이었기에 양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느긋하게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점심을 준비해야 하니 말이죠. 아이고, 이럴 때가 아니네. 1시간이면 도착한대. 정말? 서둘러 준비해야겠다. 양 씨는 얼른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양 씨를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라 이것저것 준비를 했는데 요리를 하려면 한참 걸릴 것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어머, 벌써 왔니? 그런데 딸은 전화로 얘기했던 시간보다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직 요리를 상을 차리려면 좀 더 있어야 했습니다. 아, 배고프다. 사위가 들어서면서 한 첫말이었습니다. 인사는 그 뒤로 이어졌습니다. 잘 지냈어? 남편이 사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나와본 양 씨는 사위를 보고는 조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2-3달 전에 한 번 보았는데 그때보다 살이 많이 찐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도 결혼 전보다 통통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순간 누구인지 못 알아볼 만큼 살이 올라 있었습니다. 아, 배고프다. 아침을 너무 부실하게 먹어서 그런지 배가 너무 고프네요. 사위는 집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배고프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침에 먹은 떡국 때문에 너무 빨리 배가 꺼졌다며 말이죠. 자기 엄청 많이 먹었잖아. 그래도 떡국은 배가 금방 꺼져. 사위가 그러자 양 씨의 마음이 너무 조급해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금방 밥 차리니까. 양 씨는 바쁘게 요리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분주하게 반찬을 놓았습니다. 식탁엔 밑반찬이 몇 개 차려져 있었습니다. 양 씨는 국을 끓이며 옆에서 고기를 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옆으로 오더니 수저통에서 숟가락과 젓가락 한 세트를 쏙 빼갔습니다. 양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는데 사위가 밥솥에서 밥을 한 그릇 푸더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직 덜 됐으니까 거실에서 기다려. 식탁에 앉아서 기다리나 싶어서 양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위의 행동에 양 씨의 얼굴엔 물음표가 떠 있었습니다. 혼자서 식사를 시작한 사위. 양 씨도 남편도 하던 일을 멈추고 사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배고픈 건 잘 못 참아서요. 에이, 기다렸다가 같이 먹지. 나는 어차피 오래 먹으니까 지금부터 먹고 있어야 속도가 맞아. 그러면서 웃는데 양 씨는 조금 기가 질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랬다면 숟가락을 빼빼섰을 텐데 사위라 잔소리를 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따끔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웠죠. 남편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식사 준비하는 사람을 두고 혼자서 밥을 먹는다는 게 양 씨의 상식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런 사위를 두고 별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예의가 아니면 충분히 알 텐데 말이죠. 양 씨는 그냥 서둘러 밥을 차리자 싶었습니다. 손이 빨라졌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상이 다 차려졌습니다. 찌개가 아닌 국이라 각자 앞에 하나씩 있었고 생선을 구운 것도 하나씩 덜어서 따로 줬습니다. 그런데 모든 반찬을 각자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사위는 양 씨가 마지막으로 놓은 접시를 보더니 젓가락을 뻗었습니다. 고추 장아찌였는데 한 입 베어 물더니 또다시 맛있다고 엄지를 세웠습니다. 그 모습에 뿌듯했던 것도 잠시. 한 입 베어 문 고추를 다시 접시에 가지고 가서 양념을 묻히는 것에 얼굴에 실금이 갈 것 같았습니다. 맛있으면 그 앞으로 좀 덜어줄까? 양 씨가 애써 속마음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따로 줘야 할 것 같았는데 사위는 됐다며 웃었습니다. 또 설거지 얘기였습니다. 사위와 식사를 할 때마다 충격을 받는 듯 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양 씨도 스스로가 이렇게 비위가 약한 사람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다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그러면 더럽다고 핀잔하긴 해도 아예 안 먹지는 않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사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 먹은 고추장아찌 꼭지를 자신의 앞에 두는 게 아니라 반찬이 담긴 접시 끝에 걸쳐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꼭지가 깨끗하게 떼진 것도 아니었고 고추에 이 자국이 그대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양 씨가 조심스럽게 꼭지를 집어다가 식탁에 두었습니다. 혹시나 실수였나 싶었지만 그 다음도 또 그 다음도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반찬을 어떻게 집어먹으라는 것인지 몰랐죠. 그쯤 되자 사돈네에서 어떻게 가르쳤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한 행동을 보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왜 고기를 안 드세요? 먹고 있어. 사위의 말에 양 씨가 고기 볶음을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습니다. 그 고기 말고요. 국에 있는 고기요. 소고기잖아요. 아, 보라 엄마는 물에 빠진 고기는 잘 안 먹어. 정말요? 맛있는데. 잘 안 먹게 되네. 앞에 놓인 소고기 묵국을 양 씨가 숟가락으로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소고기를 피해서 뜬다고 떴는데 몇 점 들어있었죠. 그러자 사위가 아깝다며 숟가락을 입에 문 채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그럼 고기는 제가 먹을게요. 저는 좋아해요. 그러더니 입에 있던 숟가락으로 양 씨의 국그릇에 있던 소고기를 건졌습니다. 두세 점을 건지기 위해서 이리저리 숟가락이 국 속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눈을 질끈 감았죠. 나름 친근함의 표현인 것 같기는 했지만 너무 놀랐습니다. 양 씨는 다시는 국에 숟가락을 넣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일찍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폭격이라도 맞은 듯한 식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반찬에 양념이 저 반찬에 묻어 있었고 저 반찬이 또 이 반찬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맛있게 반찬을 퍼먹는 사위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열심히 식사 중이었습니다. 정점은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입안을 가글하더니
꿀꺽 하는 소리에는 속이 미식거렸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이를 쑤시려고 이리저리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는 양 씨는 자리에서 일어서 버렸습니다. 그만 먹어야겠다. 그러자 남편도 슬그머니 양 씨를 따라서 일어났죠. 식사를 마친 뒤에 딸과 사위는 좀 쉬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체한 것 같아. 소화제 있지? 나도 하나 먹어야겠어. 당신도? 남편도 양 씨도 속이 좋지 않아 소화제를 찾아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양 씨는 딸만 살짝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식사할 일이 평생에 걸쳐 있을 텐데 그때마다 소화제를 먹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양 씨의 말을 듣고는 오히려 양 씨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인데 뭐 어때? 양 씨도 남편과는 찌개도 한 냄비에다가 놓고 먹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그렇게 먹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가족이기는 하지만 식사를 하는데도 격이 없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딸은 도무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딸은 그게 아무렇지 않으니 결혼을 했겠지만 양 씨는 사양이었습니다. 그게 예의가 아닌 건 너도 알잖아. 맛있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민혁 씨도 엄마 아빠를 친부모처럼 생각하니까 편하게 그런 거고.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건 고마운데 엄마는 좀 더 위생적으로 식사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꼭 좀 잘 말해줘. 어떻게 대놓고 그렇게 말해? 더럽게 먹지 말라고. 네가 잘 둘러대야지. 엄마가 말하면 되잖아. 내가 어떻게 하니? 양 씨는 잠시 딸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딸은 결국 알겠다고 돌아섰지만 표정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 씨가 사위를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며 서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 부부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양 씨의 당부는 지켜지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함께 식사할 일이 있었는데 사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또 언지를 하자 딸이 이번에도 섭섭해했습니다. 그냥 같이 먹으면 되잖아. 너는 남의 침 먹을 수 있어? 양 씨는 자신이 말하고도 괜스레 속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뒤로는 의도적으로 사위와의 식사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바빠서 못 보겠다. 아, 장모님 생신이라고 보라가 특별히 알아본 식당이에요. 아니야. 둘이 거기서 오붓하게 데이트해. 일이 많아서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딸은 임신을 했습니다. 몸이 약한 탓에 조심한다고 임신 기간에는 거의 보질 않았습니다. 명절에는 몸이 안 좋아 오지 못했고 말이죠. 딸이 출산하고 집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양 씨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아이를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양 씨 부부는 설레는 마음을 하고 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사돈도 하루 일찍 왔다며 인사를 해왔습니다. 아이를 가운데 두고 양가 부모가 감탄을 했습니다. 귀여운 손주가 생겼으니 당연히 좋겠지만 사위도 외동아들이라 특히나 더 손주가 귀했습니다.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돈이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는데 쏙 가버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돈네와 식사를 하게 되니 사위에 대해서 알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때는 워낙 긴장도 하고 결혼에 대해 상의를 하느라 다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몰랐죠. 안사돈의 식사 습관이 사위와 빼다박은 듯했습니다. 안사돈과 사위 둘이 식탁에 앉아 그러고 있으니 가관이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반찬을 집는 것은 둘의 버릇인 듯 했죠. 양 씨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지만 사위나 안사돈 중 누구도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집 식구의 문화 같은 것인가 싶었습니다. 양 씨 부부는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사위도 사위이지만 사돈과도 다시는 식사하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한 자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틀 동안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먹은 게 단단히 얹히는 바람에 손가락을 몇 개나 딴지 몰랐습니다. 딸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 양씨 부부도 이제는 별 수 없었습니다. 딸은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끼리 괜찮다는데 장인 장모가 사위의 식사 예절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딴지를 거는 것도 지나친 간섭처럼 느껴질 것이었습니다. 부모도 가만히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양씨 부부만 문제인데 이렇게 괴로울 바에는 다른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양씨 부부가 생각해낸 것은 애초에 괴로운 일은 만들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명절에는 우리 집에 안 와도 돼.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명절에는 너희끼리 여행을 가? 왜?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한다며. 딸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친정에 가고 싶지. 어차피 시집에는 가야 하는 건데 여행도 못 갈 거고. 엄마 아빠가 이제 여행이나 다니려고 그래? 명절에. 그래? 왜 굳이 명절에 여행을 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명절에라도 시간 많이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명절에 오지 말란 소리에 딸이 서운해했습니다. 만나더라도 그러면 카페에서 보자. 그러자 딸도 의아함을 느낀 듯 했습니다. 음식하는 거 힘들어서 그래? 딸이 하도 캐묻자 양씨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잖아. 같이 밥 먹는 게 힘들다고. 아, 민혁 씨 때문에?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해? 그 정도로 괴롭다니까?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엄마는 내가 먹던 거 못 먹어. 너랑 사위는 다르고. 설령 네가 먹던 거라도 엄마가 왜 먹어야 해? 너무 차가운 거 아니야? 식사는 못하니까 너희끼리 시간을 보내든지 아니면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마시든지 하자. 아니, 너무하네. 너무한 건 너야. 너도 똑같아? 너는 그래도 그런 예절을 아는 줄 알았더니 너도 모르는 것 같아. 어떻게 남편이 그러는데 고쳐줄 생각을 안 해? 딸에게 누누이 얘기했지만 사위는 여전히 고칠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말은 해봤어? 돌려서 말하긴 했는데. 원래 그게 습관인데 어떻게 금방 고쳐? 몰라. 고쳐지면 그때 얘기해. 그러면 같이 밥 먹는 거는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엄마는 손주도 안 보고 싶어? 손주 보고 싶으면 손주만 보면 되지. 밥은 같이 못 먹겠다. 정말 예민하다, 엄마.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위가 밥 먹는 걸 보기가 괴로우면 그런 자리를 안 만들면 됐습니다. 밥 먹을 때 빼고는 문제가 없는 사위였으니 말이죠. 민혁 씨한테 어떻게 말을 해? 엄마 아빠가 자기랑 같이 밥 먹는 게 싫어서 명절에 오지 말라 그랬다고 해. 그렇게 말하려면 그렇게 해.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 욕 먹어. 그러니까 충격요법이라도 써야지. 그렇게 어떻게 말해? 말 안 하고 그냥 살아도 그건 너 자유고. 어쨌거나 엄마 아빠는 같이 밥 못 먹겠으니까 네가 어떻게 말하든 신경 안 쓸게. 왜 이렇게 매정해? 정 넘치는 너는 네 남편이랑 알콩달콩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아. 딸은 계속해서 투덜댔지만 양씨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나 사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양씨 부부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장모님, 여행을 가신다고요?
아, 그래. 둘이 여행 가려고? 네, 잘 다녀오세요. 다음 명절에 뵐게요. 아, 김서방. 앞으로 명절마다 여행 가기로 했으니까 김서방도 보라랑 같이 시간 보내. 정말요? 그래? 네, 뭐. 알겠습니다. 딸은 사위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것도 딸의 선택이기에 양 씨는 왈가왈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위와의 식사는 없을 뿐이겠죠. 그런 양 씨 부부를 딸은 차갑다고 했지만 또다시 그런 괴로운 식사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사위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명절이고 언제고 사위와 함께 밥을 먹는 일을 없을 것이었습니다. 거기 이불 속에 있는 모양인데? 아, 여기 있었네. 이러니까 못 찾지. 이게 뭐야? 뭐가? 여기 화면 봐. 내가 뭐라고 저장돼 있는지. C자일 받지 마. 뭐 시자? 받지 마. 우리 전화 안 받겠다는 거야. 별나게도 지어놨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심수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심 씨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한다거나 며느리가 자신을 친엄마처럼 대해주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꿈에 부풀어 있는 심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 며느리와 등을 지고 살 생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전만 하더라도 말이죠. 우연히 보게 된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 거기에 자신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알게 되니 며느리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호칭도 그렇고 전화를 받지 말라고 저장명에 해둔 걸 보면 어지간히 시집 식구가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시집살이라도 시켰다면 억울함이 덜했을 텐데 심 씨는 며느리가 효도를 하길 바란 적도 없었고 얼굴을 보는 것도 명절 같은 때가 아니면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을 그런 식으로 저장했는지는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속으로 자신을 시어머니로서 대우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볼 때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질 않아 몰랐는데 그 속에 이런 비밀이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누군가 볼 수 있는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아마 가족이나 친구와 심 씨에 대한 험담을 하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자가 싫다면 심 씨도 더 이상 며느리를 며느리로서 대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주었던 것도 도로 가져오면 그만이었습니다. 그게 설령 현재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심 씨는 아들만 하나 있었습니다. 30 중반인 아들은 3년 전에 3살 연하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심 씨도 남편도 반겼습니다. 조건 같은 거는 애초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알아서 잘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에서는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 씨 부부는 애초에 아들이 결혼할 때 따로 지원을 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오래 시켰고 그만큼 뒷바라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 정도면 부모로서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로부터는 용돈을 준 적도 없었죠. 그리고 아들도 그걸 당연히 알고 있었고 납득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진행할 때 그 점은 충분히 설득이 된 줄 알았죠. 집이 없이 어디서 살아요? 그럼? 집 없이 살지는 않겠죠? 애들도 다 생각이 있겠죠? 저희는 그렇게 시집은 못 보내요. 네? 무척 공격적인 말투를 구사하는 안사돈 때문에 심 씨는 얼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잘하다가 갑자기 결혼을 못 시키겠다는 소리를 들으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소한 집은 있는 상태로 결혼을 해야죠. 안 그러면 요즘 세상에 애 낳고 어떻게 살아요? 아, 애들도 모아둔 돈이 있을 테니까 전세를 가든지 하면 되죠. 전세요? 네. 아니면 집을 사더라도 대출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애들 능력껏 하면 되니까요. 작은 집에서 넓혀가는 것도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안사돈이 심 씨의 말어리를 자르며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는 다 갖춰놓고 결혼시킬 생각이었어요. 그 능력이 안 되면 당장 결혼시킬 생각이 없네요. 당시 며느리의 나이가 29이었습니다.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견례에서 결혼을 시키네 못 시키네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설득이 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대출 갚느라 딸이 팍팍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점은 그 말에 저희가 반씩 보태서 집을 사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윤지 이만큼 키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어요.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무척 당당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모든 걸 심씨 부부가 해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야 딸을 보내겠다고 했죠.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몰랐습니다. 결혼을 시키기 싫으면 말라는 식의 모멸감이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못난 아들을 사정사정해서 장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심씨의 아들도 부족할 것 하나 없는 입장이었는데 말이죠. 심씨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도 들은 바가 없는지 심씨처럼 심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나마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같은 생각이면 답이 없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상견례는 어영부영 끝났습니다. 그리고 심씨 부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런 결혼을 꼭 해야겠냐? 아들이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괴로운 표정에 심씨도 짙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제가 윤지랑 얘기해서 잘 해결해 볼게요. 그래? 심씨는 달리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잘 해결해 본다고 하니 현명한 방향으로 잘 결정했으면 했습니다. 그쪽 부모를 설득한다면 오늘의 일은 잊고 결혼시킬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울며 심씨 부부를 설득하려 찾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저 윤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집을 사달라는 말이야? 아들은 말이 없었고 그 뜻은 긍정이었습니다. 심씨 부부는 밤새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쪽의 뻣뻣한 협박에 응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토록 원한다는데 부모로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가량 심씨 부부는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그 빌라를 정환이네 줘. 심씨 부부가 5년 전에 매입했던 빌라가 있는데 나중에 올라가서 직접 살려고 전세를 주다가 최근에 리모델링을 하고 비워놓은 집이었습니다. 리모델링 한 게 아까워서 다시 새를 놓을까 아니면 그냥 비워두고 1, 2년 뒤에 들어갈까 고민했죠. 아들네가 사는 지역이 심씨 부부가 젊었을 적 살던 동네라 노후를 그쪽에서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월세를 받아도 쏠쏠하겠지만
아들이 그게 아니면 결혼을 못한다고 하니 내주자 싶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냥 가져가진 않을게요. 아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모아둔 돈을 심씨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받아도 집값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심씨는 굳이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명의는 천천히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결혼을 했고 심씨 부부는 상견례 때의 일은 잊기로 했습니다. 사돈네를 따로 만날 일도 별로 없을 테니 말이죠. 며느리에게도 그날의 일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좋아서 결혼을 했고 심씨 부부도 도와줄 여력이 되니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는 다 정리가 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몇 달 뒤에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애기요. 저희는 계획 없어요. 천천히 낳는다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안 갖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너희 둘이 그렇게 상의한 거야? 윤지도 애를 잘 키울 자신이 없대요. 결혼 전부터도 그랬고요. 그 말에 조금 서운했다면 심씨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아이를 안 갖는 거야 둘 문제겠지만 그래도 심씨에게는 손주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말이죠. 아이를 안 가질 거라는 말을 미리 해줬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니 아이를 안 가진다면 심씨 부부도 영영 손주를 못 보는 것이었습니다. 뭘 기대해? 남편도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말았습니다. 심씨도 아들 며느리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섭섭한 감정도 다 자식에게 너무 기대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너무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으면 자식에게 실망할 일도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네 한 번도 안 가봤다고. 어느 날 친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안 가봤는데? 그게 이상한가? 결혼한 지 2년 됐다며?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엄청 먼 것도 아니구만. 뭐 하러 가봐? 그래도 안 궁금해? 뭐가 궁금한지 몰랐습니다. 집이 어떻게 생긴지는 심씨 부부가 리모델링을 했으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구만 들여놨을 텐데 궁금할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들네가 초대한 적도 없었고 말이죠. 초대했더라도 글쎄 갔을지는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런 시어머니 있었으면 좋겠네. 싱겁기는? 그렇다고 심씨가 아들네 부부와 왕래를 안 하고 지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절마다 만났고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남들처럼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고 그러지는 않았어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며느리와는 나름대로 가깝게 지낸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해외로 길게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2주가량 미국에 머물렀는데 이렇게 길게 가는 건 또 처음이라 첫날에 아들과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출장을 간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쯤 남편이 심씨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계속 혼자 있을 거 아니야. 시부모가 돼서 며느리 혼자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보통은 안 그런가? 뭐? 남편이 며느리가 아니고 시어머니가 된 적도 없으니 이런 말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죠. 애도 아니고 혼자 잘 있겠지? 괜히 전화하면 더 불편해. 그래도 걱정되잖아. 정환이가 알아서 잘 챙기겠지 뭐. 심씨는 남편의 걱정에도 며느리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전화 통화를 한 적도 거의 없고
용건이 있을 때 문자 메시지 몇 번 보냈던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출장에 갔다고 며느리에게 전화하는 것도 조금 웃기지 않나 싶었죠. 그런데 이틀 뒤에 뉴스를 보고는 심씨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나, 저기 정환이네 집 근처 아니야? 맞네. 뉴스에서 흘러나온 소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는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대낮에 흉기로 사람을 셋이나 찌르고 범인이 달아나 지금까지도 잡지 못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부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1시간 간격으로 공격했다는데 지금도 어디에선가 누군가를 위협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걸 왜 못 잡아? 요즘 세상에 남편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심씨 부부는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범인이 다녀갔다는 마트가 며느리가 있는 빌라와 걸어서 불과 5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잘 아는 동네였습니다. 며느리는 퇴근해서 집에 있을 시간이긴 한데 퇴근 시간에 별일이 없었는지 연락을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 심씨가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결국엔 끊어진 전화에 심씨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해봐. 남편의 성화에 다시 며느리의 번호를 눌렀지만 묵묵부답이었죠. 별일이야 있겠어. 그렇게 말하는 남편도 어쩐지 초조해 보이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겠지만 나쁜 일이 늘 비켜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30분쯤 있다가 다시 걸어보았지만 며느리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씨는 시계를 힐끔 보고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환이니? 넌 뉴스 못 봤지? 무슨 뉴스요? 아들은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오늘 발생한 일이라고 하자 아들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무 연락 안 와 있어? 전화를 3번 했는데 안 받아. 네. 문자 메시지도 없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그래. 얼른 해봐. 그리고 꼭 알려줘. 그렇게 심씨는 아들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아들 전화를 기다리는 5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걸려온 아들의 전화를 받고는 또 다른 의미로 놀라야 했습니다. 윤지 집에 잘 있대요. 그 일도 모르고 있던데요. 문자를 잠그라고 했어요. 내일도 주말이니까 집 밖으로 안 나간대요. 바로 며느리와 통화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안심이 되는 한편 조금 황당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그렇게 찍혀 있을 텐데 다시 연락도 안 주나 싶었습니다. 심씨가 인상을 찌푸렸는데 그걸 보기라도 한 사람처럼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 전화는 윤지가 모르는 번호라서 일부러 안 받은 거래요. 뭐? 윤지가 원래 모르는 전화는 잘 안 받거든요. 원래 그러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라는 게 중요한 말이었죠. 윤지는 내 번호도 모른대. 그러자 아들이 뜨끔한 듯이 다급히 변명했습니다. 아, 별로 연락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장하는 걸 깜빡했나 봐요. 어버이날이든 생일이든 며느리의 전화를 한 통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알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었고 결혼할 당시에 통화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저장할 생각을 안 했는지 황당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는 경우가 흔한가 싶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문화 같은 건가 의아했죠. 제가 저장하라고 했어요.
앞으로 연락도 자주 하고요. 아들의 말을 들어보면 요즘 사람들의 문제는 아닌 듯 했습니다. 어쨌거나 별일 없다는 말이지? 네. 아무 문제 없대요. 그래, 잡힐 때까지 어디 나가지 말고 조심하라고 그래.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지만 찜찜함만 남았습니다. 연락은 안 하더라도 예비로 저장은 해놓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시모가 싫으니 저장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스치는 인연도 쉽게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게 요즘 사람인데 어떻게 가족 간에 그러나 싶었습니다. 보통의 관계라면 당연히 저장을 했을 텐데 말이죠. 당신 번호를 저장 안 했대? 남편은 옆에서 참 하며 어이없어 하고 있었습니다. 심씨 부부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가 싶었지만 나중에 주변에 물어도 며느리가 시모 번호를 저장 안 했다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앞으로 자주 연락할 거라고 했지만 그 뒤로 한 번도 온 적은 없었습니다. 심씨도 자주 전화를 하길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인 선만을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명절에 아들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심씨 부부는 차례를 지내지 않았고 명절에도 잔치상이라기보다는 푸짐한 밥상을 차려서 먹었습니다. 명절 전날 저녁에 아들네를 만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헤어졌습니다. 설거지는 정훈이 네가 해. 남편이 아들에게 고무장갑을 건네며 말했고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었습니다. 밥은 심씨 부부가 준비했으니 아들은 설거지를 했죠.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지난 3년간 보았던 광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심씨는 며느리에게 일을 시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할 생각은 없어 보였지만 말이죠.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는데 설거지하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를 가져볼까 해요. 그래? 네. 아무래도 하나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 심씨도 기대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도 말은 안 하지만 웃고 있는 것이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아, 저희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요. 알았어. 일찍 차릴게.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7시였습니다. 쉬는 날인데 다소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차 막히니까 이만 일어나 볼게요. 처가에 가야 하는 시간에 쫓기는 모양이었습니다. 뭘 차릴 시간도 마땅치 않아서 전날 먹었던 음식을 데웠는데 먹는 내내 시계를 쳐다보던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옆구리를 쿡 찌르자 로봇 마냥 자동으로 아들의 엉덩이가 떼졌습니다. 그래? 어서 가봐. 심씨는 짐짓 모른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가는 거 일찍 가는 게 서로 덜 힘들겠다 싶으니 잡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차례는 안 지내도 명절 전에 청소하고 아들네 밥 차리고 치우고 하다 보면 그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금방 짐을 챙겨서 나와서 출발했습니다. 심씨 부부는 상을 치우고 소파에 막 앉은 참이었습니다. 정훈이 전화 오는데. 남편이 심씨의 휴대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출발한 지 1시간 만에 왜 전화를 했나 싶었습니다. 엄마, 윤지가 방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온 것 같대요. 뭐? 핸드폰을 두고 가? 네. 좀 찾아봐 주실래요? 집에 있는 거 맞아? 방을 얼른 훑어보았지만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휴게소에 잠깐 들렀는데 거기에 두고 왔을 수도 있어서요. 그러자 며느리가 아들의 휴대폰을 넘겨받았습니다. 어머님,
제 휴대폰 침대 머리 쪽에 매트리스 사이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휴대폰이 어디 있을 거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휴대폰을 붙든 채로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끊어봐. 전화 걸어보게. 전화를 끊으려 하자 며느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거기 있을 거예요. 굳이 전화 걸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손 넣어보세요. 왜? 전화 걸어보면 찾을 수 있잖아. 그게 모음으로 해놔서요. 전화해도 안 울릴 거예요. 아이고, 그래? 심 씨가 전화를 받은 상태로 한 손으로 이리저리 매트리스 사이에 넣어보아도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잠깐만 전화 좀 끊어봐라. 불편해서 못 찾겠네. 매트리스 들어봐야겠다. 네. 바로 전화 주세요. 그래? 그런데 전화를 끊고 더 뒤져보았지만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남편도 합세를 했지만 수확이 없었죠. 전화해봐. 무음이래. 혹시 모르잖아. 남편의 말에 심 씨가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웅웅하고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음이 아니라 진동으로 해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심 씨 부부의 표정이 밝아졌죠. 거기 이불 속에 있는 모양인데? 남편의 말에 침대 한쪽에 접혀 있는 이불을 들어 털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툭 하고 며느리의 휴대폰이 그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 이러니까 못 찾지. 심 씨는 웅웅거리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통화를 종료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주려는데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이 심 씨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게 뭐야? 뭐가? 남편도 고개를 쭉 빼고 보더니 허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에는 시자일 받지 마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시자일이라는 것은 며느리가 심 씨를 지칭하는 말인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자일이 웬 말인가 싶었습니다. 시자라는 단어가 좋은 뜻으로는 절대 쓰이지 않는 말이라는 걸 심 씨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뒤에 있는 받지마는 도대체 왜 적어 놓은 건지 몰랐습니다. 혹시라도 전화를 받을까봐 적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싫은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적어 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글자 되지 않은 이름의 호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보자 이렇게 떴습니다. 시자일 받지 마. 심 씨가 이리고 남편이 이인 모양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비속어가 적혀 있는 것도 아닌데 이토록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였습니다. 진짜. 받지 마. 우리 전화 안 받겠다는 거야. 별나게도 지어놨네.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그치만 얼굴 빛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아들네가 아이를 갖기로 했다며 좋아하던 그 모습과는 무척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심 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머릿속을 본의 아니게 엿본 기분이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때 심 씨의 휴대폰이 울리며 화면에 내 아들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찾으셨어요? 다급한 목소리의 며느리였습니다. 왜 무음으로 해놨다고 거짓말을 하며 전화하지 말라고 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 침대에 있었어. 아, 그렇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 조심히 와라. 어차피 아들네가 집으로 오고 있다고 하니 별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자 아들 내외가 왔습니다. 시간 엄청 버렸네요. 늦게 알아채는 바람에. 아들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며느리가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다. 며느리는 표정이 밝아져 손을 내밀었습니다. 심 씨는 그 손 위에 휴대폰을 주려다 말고 손을 잡아 뺐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어리둥절해 하는 사이에 심 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 빛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다가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휙 돌려 며느리를 쳐다보았죠. 윤지야, 오빠, 그게 아니고. 며느리가 뭐라고 하려고 하자 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빠는 시자이로 되어 있더라. 받지 말라고도 써 있고. 우리 이름이 참 길다. 그렇지? 엄마. 심 씨의 말에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알고 있었던 건 아닌 듯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나서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으니까 저장한 며느리만 알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그걸 볼 때면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싶었습니다. 그 비밀을 심 씨가 알게 됐으니 무척 유감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전화 걸지 마시라고. 그래? 그게 네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는 말 안 해도 대충 알 것 같으니까 굳이 묻지는 않을게. 그런데 우리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니? 그 말에 며느리가 입술을 꼭 깨물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 씨는 아들이 돌아오는 그 시간 동안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애초에 접점이 많아야 서운한 일도 있을 텐데 맹세코 심 씨는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비슷한 것도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안 한다고 뭐라고 한 적도 없었고 왜 안 오냐 아니면 왜 초대를 안 하냐 투정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이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잘 지내는 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심심한의 착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윤지야. 얘기 좀 해봐.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니야? 오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름도 보여주니 아들이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며느리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처음부터 집 안 해주신 것도 서운했고요. 그 말을 시작으로 며느리는 심 씨에게 서운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황당했습니다. 집을 해줄 때부터 잡음이 있었던 것도 서운했고 남들처럼 신혼여행비 안 대준 것도 서운했고 심 씨 부부는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 자식에게 베풀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모 노릇을 안 하는데 자식도 자식 노릇을 해야 하나 싶어서 전화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부모 노릇이라는 단어를 쓴 건 아니었지만 결국엔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가 미워서 그렇게 저장했다는 며느리. 대부분 돈에 관해 서운한 것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집을 줬는데 그 이상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들 능력 있게 키운 것도 결국엔 심씨 부부가 노력한 결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키워내는 데는 심씨 부부가 번 돈의 상당 부분이 들어갔으니 말이죠. 그렇게 잘 키워서 결혼시켰더니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러운가 몰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상견례 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그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아는 것인데 왜 그걸 모르고 따로 생각했는지 후회됐습니다.
안 사도 내 뜻이 며느리의 뜻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 아들도 결국 설득하지 못하고 심씨 부부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심씨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순탄하게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걸 받지 못해서 시부모가 미웠다는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 마음을 돌리려면 앞으로라도 한없이 퍼주어야 맞는 것인지. 기가 차서 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집이랑 그냥 거리를 두고 살아야겠다 생각했다고?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니지. 너한테는 시집이 아니라 시자지. 어머님, 그래? 말 잘했다. 거리를 두고 살아야 서로 평화롭지. 그치?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심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우리가 밉다니까 우리도 어쩔 수가 없네. 너희 원하는 대로 멀리 거리를 두고 살자. 그러는 의미로 서로 빚지는 건 없어야겠지? 빚이요? 이 집이 우리 거잖아. 너도 시자 그늘 없이 살고 싶은 모양인데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심씨가 하는 말에 아들도 며느리도 놀랐습니다. 설마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것 때문에 집에서 나가라니요. 욕을 쓴 것도 아니고. 이게 욕이 아니면 뭐야? 아들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꼭 비속어를 써야 욕인가 싶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모욕적인 욕이었습니다. 그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들 며느리와 하호하면서 살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엄마 말이 맞아. 너희 힘으로 살아. 그러면 서로 기대하고 실망할 것도 없지. 아버님, 그 집은 저희 결혼 조건이었잖아요. 결혼 조건? 그러면 우리가 집 가져가면 뭐 너희는 이혼하는 거야? 아들이 그 말에 놀라 며느리를 쳐다보고 서로 눈빛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건 너희 둘 문제고. 그런 줄 알고 이만 핸드폰 가지고 가봐라. 심씨는 더 이상 아들 며느리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말고 나중에 연락을 하겠다며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심씨 부부는 심란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했던 말을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정말로 집을 가져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해요. 윤지랑은 말 잘했어요. 제가 잘 타일렀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타이르다니 뭘 타일렀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집 문제는 없던 걸로 해주세요. 네가 타일러서 될 문제는 아니고 반성을 했든 안 했든 집은 비워줘. 직접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사과를 하는 것을 보니 어지간히 통화하기가 싫은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오히려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기로 했던 집을 가져가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그냥 가져온 것도 아니고요. 돈 들였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통장에 있으니까 다시 돌려줄게. 너희 살았던 3년치 월세는 제외하고. 뭐라고요? 아니, 애초에 결혼할 때 명의를 왜 안 바꿔주신 건데요? 집 맡겨놨니? 하지만 어쨌거나 그 집은 심씨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들 내외가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았고 말이죠. 아들이 사과를 했다가 화를 냈다가 하며 심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심씨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이나 지나서 받은 전화였습니다. 진심일지 아닐지 가늠해 보는 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사는 이달 안에 부탁한다.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는 전화하는 일도 절대 없을 거야. 받을지 말지 고민하는 일 없으니까 걱정 마.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심씨 부부는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부모를 우습게 하는 자식은 더 이상 마음에 두지 말자고 말이죠. 씁쓸하긴 했지만 그렇게 못 살 것도 없었습니다.